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쪽에서는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 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속출이라며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뷔페 예약해 보셨나요? 1인당 20만원, 30만원, 심지어 연말에는 50만원까지 부르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걸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구나. 맞습니다. 화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화만 내고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비싼 밥값을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자영업자는 죽어나가는데 명품관 앞에서는 줄이 서 있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불편한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서 저축해도 여러분의 돈은 녹아내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경제학 역사상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론 캔틸런 효과를 통해 왜 누군가에게는 50만원짜리 뷔페가 편의점 도시락처럼 느껴지는지 그 소름 돋는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오해부터 깨부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고 계시죠? 내가 마시는 커피값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면 부자가 마시는 커피값도 똑같이 오르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18세기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적인 은행가이자 경제학자인 리차드 캔틸러는 이미 300년 전에 이 비밀을 간파했습니다. 돈이 풀리는 경로에 따라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벼락거지가 된다. 쉽게 말해볼까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위기를 막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그럼 이 돈이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우리 모두의 지갑에 동시에 꽂힐까요? 아니요. 이 돈은 가장 먼저 은행과 대기업 그리고 자산가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인 싱싱한 돈을 가장 먼저 손에 쥐고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반면 우리 같은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는 언제 그 돈을 만집니까? 그 돈이 시중을 한 바퀴 다 돌고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물가까지 다 올려놓은 뒤에야 찔끔 오른 월급이나 재난지원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받은 돈은 이미 가치가 다 빠진 찌꺼기 돈이라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제가 아주 잔인한 하지만 팩트에 기반한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실한 직장인 철수와 자산 투자를 하는 영희가 있습니다. 시점은 코로나19로 돈이 미친듯이 풀리기 시작한 2020년입니다. 철수는 난 안전한 게 최고야. 월 300만원 벌어서 10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했습니다. 3년 뒤 원금 3,600만원에 이자 조금 붙여서 약 4천만원을 모았습니다. 훌륭하죠? 영희는 난 대출을 일으켜서 자산을 살 거야. 영희는 2020년에 대출을 끼고 5억짜리 아파트나 우량 주식을 샀습니다. 3년 뒤 유동성 파티로 자산 가격이 50% 폭등했습니다. 앉아서 2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캔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니 물가도 20% 올랐습니다. 철수가 모은 4천만 원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 구매력은 3,2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철수는 3년간 안 먹고 안 입고 모았는데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반면 영희는요, 자산이 2억 5천만 원 올랐죠. 물가가 20%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영희에게 50만원짜리 호텔 뷔페는 자산 상승분의 0.2%밖에 안 됩니다. 철수에게 50만원은 한 달 저축액의 절반이지만 영희에게 50만원은 철수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 하나 사 먹는 느낌일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호텔 뷔페가 미어터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아껴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자산 가격 상승분의 부스러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호텔 뷔페에 진짜 찐 부자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경제적 절망이 만든 슬픔 심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운 좋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좀 번 사람들은 이 돈을 사이버머니처럼 느낍니다. 노동의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뇌는 이 돈을 쉽게 써버려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걸 심적 회계의 오류라고 하죠. 좌절 효과와 티켓 이론, 이게 진짜 슬픈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을 못 삽니다.
결국 목표가 사라진 돈은 길을 잃습니다. 어차피 집 못 사는데 밥이라도 제일 좋은 거 먹자. 50만 원짜리 뷔페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내가 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입장권인 셈입니다.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상층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어중간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7, 8천 원짜리 국밥은 비싸다고 욕하면서 10만 원짜리 케이크는 줄을 서서 먹습니다. 소비의 양극화, 즉 평균의 실종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캔틸런 효과 이야기가 꽤 불편하고 화나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내가 바보란 소리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면 부자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숭고한 가치죠. 하지만 문제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경기장의 룰은 축구에서 농구로 바뀌었는데 나 혼자 열심히 축구공을 차고 있다면 그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거죠. 지금부터는 그 바뀐 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 금리가 3%, 4% 되면 와, 이자 많이 준다고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어떨까요? 내 돈은 불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1%씩 녹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돈을 주식에 넣으라는 위험한 소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구매력 보존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바벨 전략으로 나누세요. 한쪽 끝에는 절대 망하지 않을 안전자산을 두세요. 달러나 금 같은 것들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금은 항상 그 구매력을 지켜줬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다른 한쪽 끝에는 성장 자산을 두세요. 우량 주식이나 부동산 리즈처럼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반영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그냥 통장에 방치하지 마세요. 그건 얼음을 상온에 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즉시 자산이라는 냉장고로 옮겨 담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캔틸런 효과는 돈이 먼저 풀리는 곳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돈은 어디로 갈까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뉴스를 보면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AI 산업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친환경 에너지에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발표하나요? 그게 바로 수도꼭지가 열리는 신호입니다. 그 돈은 해당 산업의 대기업으로 먼저 들어가고 하청업체로, 그리고 그곳의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바로 그 수도꼭지 근처에 있는 섹터나 기업을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를 보며 아, 물길이 이쪽으로 트이는구나 하고 길목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투기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현명한 관찰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장 투자할 종잣돈이 없다면 어떡하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노동력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모든 가격이 오릅니다. 짜장면 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값도 당연히 올라야 정상입니다. 만약 물가는 10%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라면 냉정하게 말해 시장에서 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 배우기, AI나 기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혹은 남들이 꺼리는 고숙련 기술을 익히세요. 이건 어떤 화폐 개혁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회사 월급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러니 작게라도 부업이나 컨텐츠 창작, 배당 투자 등을 통해 소득원을 여러 개로 만드세요. 월급쟁이는 답이 없다라고 자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서 소득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초기에는 주식 수익률보다 훨씬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어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빚지면 큰일 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자들은 빚을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나쁜 부채는 소비를 위해 쓰는 빚입니다. 할부로 명품을 사거나 유흥비로 쓰는 빚, 이건 여러분을 가난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좋은 부채는 자산을 사기 위한 빚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범위 내에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를 실물 자산을 쓰는 데 쓰는 돈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빚의 실질 가치도 같이 줄어듭니다. 10년 전 1억 원의 빚과 지금 1억 원의 빚의 무게가 아예 다른 것처럼요. 물론 무리한 영끌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빚을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좋은 부채를 활용하는 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빚을 죄악시하면 자산 증식의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캔틸런 효과라는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화가 나는 진실을 마주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거나 혹은 그동안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돈을 모으기 힘들었던 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눈을 가린 채로 열심히 노를 저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안대를 벗었습니다. 이제 돈이 흐르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시스템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경제적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50만원짜리 호텔 뷔페를 못 간다고 해서 불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불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식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는 내 소중한 가족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 이악 물고 종잣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은 계좌잔고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달은 이 지식이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위치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저 경제심리학은 단순히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작은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이론도 설명하겠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나도 할 수 있다, 이제야 길이 보인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마음을 담아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부의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투자해주신 만큼 저도 더 깊이 있는 통찰과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랍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경제심리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